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곽수정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1일에 발표된 미국 FOMC 결과 시장의 예상대로 기존의 5.25에서 5.5% 금리를 유지하면서 지난 9월 FOMC에 이어 2회 연속으로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죠. 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도 당초 예상이었던 매파적 동결이 아닌 비둘기파적 전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동안 이 글로벌 증시에 큰 부담이었던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증시도 일제히 큰 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힘겹게 했던 이 불확실성이 그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향후 자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두 분의 금융투자 전문꾼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FOMC가 9월에 이어서 11월에도 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제 긴축의 긴 터널을 다 지나왔다라고 하는 안도가 우세한 반면에 아직 긴장을 풀기엔 이르다는 신중론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분 꾼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먼저 우선 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궁금하시죠? 확인해 보시고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Good afternoon, everyone. Welcome.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our dual mandate to promote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American people. We understand the hardship that high inflation is causing, and we remain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In particular, without price stability, we will not achieve a sustained period of strong labor market conditions that benefit all. Since early last year, the FOMC has significantly tightened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We have raised our policy interest rate by 5.25 percentage points and have continued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at a brisk pace. The stance of policy is restrictive, meaning that tight policy is putting downward pressure on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and the full effects of our tightening have yet to be felt. Today, w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Given how far we have come, along with the uncertainties and risks we face, the committee is proceeding carefully. We will make decisions about the extent of additional policy firming. 네, 이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 생각처럼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매파적이다, 비둘기파적이다라는 내용보다도 또 다른 시장의 관심은 이번에 금리 인상이 동결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앞으로 그러면 하향할 것이냐 이런 또 관심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를 끊임없이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융시장의 예상은 이번에 그 FOMC가 열리기 전에 11월도 동결이고 12월도 동결이고 어떻게 보면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배적인 관측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파월 의장이 대체로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제 그러면은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란 기대가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네. 그게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게 결국 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으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저는 최근에 금리 올라가는 게 통화 정책 말고 다른 힘이 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떤 힘이었을까요? 저는 그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재정 적자가 GDP 한 7% 정도 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러고 이번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그 경기 둔화 없이 인플레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 긴축이라는 게 수요를 좀 희생해가지고 물가 안정을 도모해서 경제의 하드랜딩을 막는 정책인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금리와 관련해서는 좀 게임이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특히 장기 금리와 관련해서는 좀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런 네. 점에서 보면 이제 저는 굉장히 중앙은행의 지속 가능한 조금 이제 중기적인 의견은 우리가 이번에 충분히 확인했다고 보는데 네. 이제 다른 축에서는 이제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금리의 향방에 좀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의 재정 정책이 상당히 팽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이 금리를 더 올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 재정 정책에 또는 국가 부채 문제가 어떤 결정을 가져올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변정기 전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한 두 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네. 예전에 그 동결을 했을 9월 때와 달하고. 예. 첫 번째 차이점은요. 안경을 안 쓰고 나오셨다. 아, 예. 그리고 안경을 안 쓰셨는데 예. 9월 달에는 이렇게 보고 안경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 외우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앞을 보고 시가 한 게 아, 내가 이걸 이제 말하는 이제 몇 번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외워서 해야지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담이지만 예. 사실상 가장 큰 차이점은 이번에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결을 하면서도 시장은 동결은 예상했어요. 하지만 매파적인 이러한 인상을 남겨서 이제 증시나 아니면 채권 시장이 뜨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었단 말이죠. 이때까지는.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점도표상에서 9월 달에 연말까지 이제 의원들이 보통 한 번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아예 부인을 해버렸어요. 네. 그렇죠. 점도표에서는 한 번 더 올리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느냐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네.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obsolete라는 영어 단어를 쓰면서 불필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시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환호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말로 비둘기적인 거다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애써서 매파적인 발언을 더 얹으면서 네. 시장이 불붙지 않게 이렇게 가드를 치셨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달랐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다른 그 전환점이 있었지 않느냐 위원들 간에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에는 이런 측면에는 큰 전환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상의 문구는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성명서의 변화는 없었지만 차후에 시장의 변화는 클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전환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궁금해집니다. 이제 과연 9월 점도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도 많은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11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게 미 연준이 그동안에 해왔던 하나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는 말의 신뢰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방금 우리 변 전무가 말씀 주셨습니다만 전환점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톤다운했다. 그럼 그 전환점은 경기 지표였는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었는가,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고통이 됐는가, 어떤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네. 굉장히 높은 확률로 금리를 올리다 중앙은행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제 경제가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가들은 인플레이션도 잡고 또 심각한 어떤 금융위기도 안 부르는 어떤 아주 균형적인 금리를 이제 추구를 하는데, 네. 근데 실은 파월 의장이 솔직하게 올해 초에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그걸 중앙은행가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금리를 올리면서 주식시장의 반응, 앞으로 경기를 미리 보여주는 네. 또 경제지표 같은 걸 보면서 사후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저는 요즘 좀 눈여겨보는 지표가 미국의 금융주 주가가 네. 굉장히 약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올해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이제 지방은행이 문제였는데 지금 뭐 시티그룹 같은 경우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 고금리의 부담을 져야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가 민간 소비가 좀 둔화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또 내심 정책적으로는 좀 금융권이 부담해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지금 미국에서는 금융업이 상당히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 네. 딱 뭐 금융업에 미치는 스트레스일지 연준 의원들이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3%대 아닙니까?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네. 잘 안 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네. 결국은 금리를 올리다 보면 뭔가 탈이 날 거라는 걱정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이 이제 중앙은행은 결국은 인플레이션도 중요하고 금융 안정도 생각을 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패를 보인 것 같고요. 네. 그런 거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가 돈을 특히나 이제 하마스 전쟁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 지원한 게 한 1,000억 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6천억 달러 됐어요. 네. 그럼 이게 전체 재정 적자 6, 7%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 의회에서 또 이스라엘과 또 우크라이나 지원 또 1,000억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전쟁이 발생하고 하면서 이건 이제 지출하기가 통제하기가 힘든 지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곤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뭐 연준의 결정과 금리가 무관하진 않겠지만 조금 기본적인 동력이 다른 쪽에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럼 이게 시사점은 단기 금리는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데 단기 금리는 상당히 뭐 떨어질 수가 있는데 장기 금리가 조금 경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방금 우리 김학균 센터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듣다가 이 점이 궁금해졌어요. 첫 번째, 3.7%의 소비자 물가. 이게 근원 소비자 물가로 치면은 4%가 되었건 3%가 되었건 앞으로 미 연준의 소비자 물가 정책은 근원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5% 금리 시대를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야 된다. 이제 여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당분간 여러 가지 전쟁이나 불확실성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는 뭐하지만 5%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점에서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보신 건지 궁금해지네요. 글쎄요, 지금 그 전환점이라는 저는 이제 채권 금리를 많이 봤어요. 뭐냐면 특히나 장기 채권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건 네. 이제 그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하는 그 현상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 네. 금리가 뭐 지금 최근에는 이제 단기 금리가 더 높지 않습니까? 네.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더 높고 그리고 그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를 쫓아서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였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사실상 모기지나 뭐 여러 가지 가계에 부담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사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30년 모기지를 주로 이제 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연준은 웃는 거죠. 이제 통제하기 굉장히 쉬워졌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금리를 안 올려도 되겠구나. 미국의 실질 금리도 지금 2% 이상 됩니다. 10년짜리가. 네. 우리나라도 한 1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 금리 차가 2% 정도 나도 우리나라 금리랑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실질 금리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큰 지금 영향은 없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질문을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근원 물가잖아요. 근원 물가. 근원 물가는 이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코어죠. 코어 이제 CPI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는 이제 이 코어 CPI가 아니라 헤드라인 CPI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헤드라인 CPI는 이제 원유 가격이라든가 포함이 되죠. 이제 뭐 밀 가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사실은 뭐 농수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다가 좀 다시 오르는 그런 기미를 보여요. 그리고 원유 가격도 최근에 뭐 좀 지금은 내려가긴 했지만 여러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조금씩 올랐지 않습니까? 네. 다시 뭐 90불 때까지 이제 WTI가 올랐다가 내려오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근원 CPI에 초점을 맞추되 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PC를 뭐 더 보긴 하지만 네. CPI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CPI 중에서도 근원 CPI를 많이 보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에너지나 아니면 식료품에 관련한 그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러기 때문에 헤드라인도 같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그 헤드라인 CPI를 좀 주시해서 더 봐야 된다 앞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5%의 기준금리가 그래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이다. 이거는 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필요성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감이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그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굉장히 스티키해요. 지금 3%에 내려온 이런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집니다. 이거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네. 이건 뭐냐면은 웬만한 물가 상승률이 이제는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임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안 올랐다고 생각할 거예요.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 내 임금은 그에 맞춰서 많이 안 올랐다. 그러니까 네. UAW라든가 이런 파업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에서도 계속 파업이에요. 호주도 파업이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물가에 굉장히 영향이 많이 줄 거고 2005년도하고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그때 당시에도 고금리가 왔었잖아요. 2005년도에서 6년 사이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올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그리고 BS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본다면 그때 당시에는 대차 대조표를 보면 크게 뭐 연준이 뭐 유동성을 많이 안 늘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9조 달러까지 올해 네. 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조 달러가 이번에 내려갔다고. 실제로 지금 8조 달러 이하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내려와도 8조 달러도 굉장히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미국 GDP의 약 3분의 1입니다. 지금. 네. 예, 그 정도의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준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배불뚝입니다,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비이상적인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본다면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될 거다. 네. 그렇지만 부담은 부채 부담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완벽하게 좋은 솔루션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부채 부담을 왜냐하면 새로 이렇게 높은 고금리에서 미국의 미국이 이제 국채 발행을 계속하게 되면 이 표면 이자가 높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부채 한도를 타결하고 난 다음에 새로 국채를 발행해서 뭐 임금도 주고 뭐 SOC에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자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는 돈이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보면은 국채를 받아가지고 판 돈으로 그거 가지고 뭐 임금도 주고 모든 걸 용처에 사용을 하지만 이자도 갚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개인이 뭐 카드강을 해서 계속 받는 거랑 뭐 차이가 없습니다. 이 발권국이라는 차이 외에는요. 그래서 5% 이런 기준금리는 지금 보시면은 내년도까지는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규 센터장님, 방금 자료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증시가 2,300 밑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북쪽을 향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 네. 환율은 갑작스럽게 1,350원대 있다가 네. 남극으로 가는 듯이 1,320원으로 남극은 예. 아니지만 예. 남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쯤 되면 이제 산타랠리 이야기할 때가 됐거든요. 반등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아직도 좀 더 조심스럽게 가야 될까요? 참 곤란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좀 애널리스트가 답해야 될 질문인데 네. 이건 잘 모르겠네요. 예. 뭐 산타랠리가 올지. 다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이제 연말에 주가가 오를지 네. 혹은 뭐 내년에 오를지 이런 그렇죠. 것들은 우리가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잘 안 맞고요. 네. 대략 지금 주식이 싼지 비싼지에 대한 대략적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증시는 2,000포인트 처음 간 게 2007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16년 지났는데 한 2,300이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상장사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뭐 2,0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상당히 싼 권역까지 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주가가 언제 오를 거냐 이런 것들은 뭐 저의 능력 범위 밖의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전무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좀 고금리가 지속이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예컨대 한국에서도 지금 부동산 PF 뭐 증권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는데 아마 많은 이들이 금리 떨어질 때까지 버티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버텼는데
뭔가 누적적으로 누군가에게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연준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1에서 5.25까지요. 2006년 6월부터는 금리를 동결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금리 자체가 상당히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네.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금융시장에 처음 투영이 된 게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춰지고 1년 2개월 지난 다음에 뭐 BNP 파리바가 뭐 채권을 유동성이 떨어져서 돈을 못 내준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이 멈춰지는 건 어쨌든 금융시장의 유의미한 반응이고 뭐 지금 환율, 주식 다 반응하는 거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네. 근데 금리가 잘 안 떨어졌을 때는 실은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많이 밀리거나 할 때는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날 때 이제 시장이 휘청휘청 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스트레스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네. 80년대 이후로 연준이 긴축한 다음에 경제 위기가 많이 났는데 유일하게 긴축 이후에 사고가 안 났던 게 2015년부터 18년 금리 올리고 바로 금리를 낮춰줬거든요. 네. 뭐 그때 뭐 보험용 금리나 이런 얘기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관심사인데 네. 전체적으로 중앙은행의 의도와 무관하게 조금 이제 금리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금리가 유지가 되는 게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렇군요. 편집원님, 네. 방금 우리 김학균 선생님 말씀 주셨는데 바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5%를 자료화면에서 한국경제신문이 냈던 자료화면처럼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포인트가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 내릴 것인가 그렇죠. 그 말이죠. 예. 지금 뭐 저는 뭐 저희는 이제 딜러들이니까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한다면 시장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답은 기준금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건 미국 국채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국채 가격의 미래 가격을 본다면 저희가 현재와 그것을 차이를 본다면 네. 얼마나 떨어질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 국채의 선물 가격, 예. 2024년 말 만기의 선물 가격과 올해 말 선물 가격을 빼면 네. 약 65bp에서 한 75bp 정도 나옵니다. 네. 마이너스. 네. 그 정도면은 이제 내년 말에 가면 현재의 기준금리에서 뭐 조금 뭐 차이는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60에서 한 80bp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2번에서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2번 정도 뭐 한 번은 조금 이제 한 50bp 정도 내리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가정한 한 번은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되면 연말 뭐 하반기 가서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그렇게 네.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상태에서 돌려와서 왜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행동론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다시 역으로 생각해보면 왜 지금 오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1년이 되지 않아서 분위기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12월 되기 전에 예를 들면 그러면 한 9월 정도 FOMC부터는 뭐 내린다고 이렇게 시장을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약 뭐 예를 들면은 미리 조금 더 내려가니까 뭐 한 80bp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네. 한 많이 내려가면은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한 3.67%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가정이 계산이 나와요. 네. 그렇게 되면 3.67? 그럼 이거 굉장히 좋네. 지금 5.5%까지 올라갔었는데 미국 지금 금리가 10년짜리가 네. 3.5% 정도까지 내려간다면 1.5%나 내려가. 지금 뭐 한 10개월 정도만 견디면 되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또 한 두 번째로 한번 과거하고 생각을 해보면 2005년도에서 2007년 사이에 다시 본다면 그때 당시에 정말 빨리 기준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기준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리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유지를 했었는데 오랫동안 유지를 하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리세션이 일어났어요. 예, 리세션이 일어나가지고 제로금리로 뚝 떨어뜨렸습니다. 얼마 네. 있다가 이게 그래서 사실상은 고금리일 때 고금리가 유지될 때 주식시장은 항상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랠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금리가 높다고 해서 주식이 안 오르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네. 예를 들면 한국의 코스피는 뭐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2008년까지 기업들이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굉장한 성장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코스피는 조금 논하기 어렵고요. 뭐 다우 지수를 대표적으로 본다면 꽤 많이 올랐었어요. 상승기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리세션이 오는 바람에 뚝 떨어져서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저기 보시지만 저렇게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는 할 때 가서는 오히려 주식이 떨어졌어요. 리세션이 와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이 오르고 경기가 나쁠 때는 주식이 안 좋다. 이런 거는 맞지만 사실상 기준금리와 반드시 일치하게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를 하시고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이 이번에 시장의 반응을 보고 좋아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굉장히 안심하고 예를 들면은 원고도 외워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 원고도 외워서 이렇게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 그래서 외워서 옛날에는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외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는데 뒤돌아보니까 금리가 20bp 이상 뚝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증시는 폭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틀, 3일 다음 주까지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고 뉴스에는 계속 나와요. 그렇게 되면 위원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보면서 계속 다른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추세 전환이 생각이 될 수가 있어서 조금 빨리 저는 그래서 주식의 그 상승 사이클이 빨리 올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2005년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그때 당시는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네. 특히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살포가 됐고요. 국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찍어냈지 않습니까? 네. 이 지금 삼박자를 보면은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특히나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그리고 지금 MMF 같은 데도 사상 최대로 지금 돈이 많이 묶여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 투자하기만을 기다리고 사실은 어떤 그 계기만 있으면 트리거만 있으면 집어넣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트리거가 오긴 온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준은 그래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제 구두 개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약간의 히컵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월 달까지 좀 오르다가 좀 히컵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2, 4분기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변정규 전무께서는 뭐 금리도 파악을 해주실 수 있지만 보통 금리가 오른다라고 한 의미는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달러 네. 정책이 미국의 기본 정책인데 환율을 보니까 9월 27일에 1,361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1,322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 그리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장기 채권 금리가 지금 3%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선물 시장에서 나왔다는 말. 이렇게 보면 내년 환율 추이도 어느 정도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말 내년 두 개 다 한번 보시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한 4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그렇죠.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게 쭉쭉쭉 떨어져서 연말까지 1,200원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1,300원 정도는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지금 106선입니다. 지금 106선이면은요. 그렇죠. 뭐 최근에 뭐 1,350원일 때 105대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유로와 엔화가 사실은 지금 제대로 뭐 달러의 상대 통화 구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응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 통화가 강해져야지 달러가 약해지는데 그럼요. 강해지는 상황을 지금 뭐 유로가 조금 강해지기는 했지만 1.06대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유지될지 왜냐하면 지금 유로 경제가 특히나 독일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 뭐 속된 말로 밥벌이하기 힘들어요. 지금 네. 방어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 통화들이
달러의 상대 통화로 가치를 자기네가 방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그 달러와 관련해서 조금 내년에 가야지 진정하게 달러 약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두 가지입니다. 그 달러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기업들이 또 엔화로 체결하고 있는 계약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엔화 같은 환율도 보면 좀처럼 지금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여서 방금 주셨습니다. 상대 통화 유로화나 엔화의 모습을 보면 오늘도 사실은 일본 그 휴일이었거든요. 네. 휴일이었기 때문에 엔화 대신에 달러를 사는 이 엔캐리 자금들이 사실 매일매일 많습니다. 네. 이 많은데 이 자금이 오늘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엔캐리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지금 달러 원 환율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쳐서 더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간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미국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시장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어제죠.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 미국의 긍정적인 측면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시장은 환호를 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도 그렇고 또 시장의 일부 신중론자들은 네. 아직까지 아까 우리 변 전무께서 말씀 주신 장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시장에서 3.5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게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안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3.5라고 하는 것도 얼마 전까지의 제로 금리를 생각하면 상당히 이제 그렇죠. 높은 거죠. 금리에서의 어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한 것처럼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저는 미국 경제도 좀 어디선가 탈이 나지 않을까. 제가 금융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서 탈이 날 거라고 한번. 저는 뭐 가장 취약한 거는 지금은 뭐 이때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 차가 축소가 되면서 은행들이 조금 마진이 개선되는 면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미국의 은행업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금리가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그냥 뭐 경제도 적당히 둔화가 되고 이렇게 떨어지면 좋을 텐데 네. 저는 금리가 5% 이상 유지가 되면 이게 진짜 장기화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디서 네. 탈이 나면서 네. 그냥 그 무질서하게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은 뭐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1% 초반이 되게 저조하죠. 그러면 이제 잠재 성장률 미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은도 어쨌든 뭐 금리를 지금 올리기보다는 경기만 보면 낮춰야 되겠죠. 네. 뭐 가계부채나 이런 거 보면 또 다른 의사결정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 금리 차이가 지금 2%포인트 벌어졌는데 네. 한국이 좀 선제적으로 경기만 보고 금리를 낮추기에는 미국 올릴 때 우리가 따라 못 올리더라도 네. 한국이 먼저 낮추는 결정을 하기는 조금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연준과 무관하게 네. 금리가 어떤 레벨이 됐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네. 그 자체가 어딘가에는 계속 좀 압박을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뭐 크레딧 리스크 사실은 제가 은행을 말씀드렸지만 네. 위기라는 거는 뭐 우리가 아는 데서 안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네. 금리가 이제 어디선가 어쨌든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 네. 그것이 5%에서 탈이 날지 4.5에서 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다만 이제 높아진 금리가 유지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그 자체가 좀 계속 경제를 부채를 압박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김학균 센터님께서 강조를 계속 해주시는 것 부분이 금융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PF 대출 부분이 완전히 수면 아래로 내려앉아 있는 듯이 보시지만 이 결국은 PF 대출 문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지연내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 임대사업 부동산 문제가 결국 지방은행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이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이 크레딧 리스크 이게 한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마냥 좋은 환경인 것처럼 보여졌다가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중소은행이라든지 금융 부분의 스트레스가 본격화되면
그것이 한국 경제에는 내년 상반기쯤에 네.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저는 뭐 이제 기축통화국에서 탈이 나면 이게 글로벌 리스크가 되고요. 네, 이 주변부 통화국에서 위기가 생기는 거는 실은 뭐 그냥 소음으로 끝나는 건데요. 그렇죠.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그때 주가지수가 2000에서 94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소위 반토막이 났는데 네, 그 당시에 우리 주가가 반토막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우리가 뭐 큰 문제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탈이 나면 금융을 통한 전이 효과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진전이 됐던 금융 세계와의 후폭풍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의 크레딧은 뭐 한국과 같은 나라들도 투자자들은 좀 면밀히 살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김학균 센터장께서 말씀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2008년도 서프라임 날 때 미국의 그림자 금융이 일으켰던 부실 문제가 터지면서 미국 경제가 휘청거렸던 거는 당연히 맞는데 왜 한국 경제까지 아무런 뭐 선물 상품을 산 것도 아니고 투자한 부분도 극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2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다가 900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연준이 가만히 놔둬도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양새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5%대의 기준금리를 가져간다면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미 연준이 암묵적으로 흡수해 주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금리를 오히려 한 번 더 떨어뜨리겠다 아니면 두 번 내지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은 시장은 대환영을 지를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돌아갈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미 연준의 고민점이 바로 여기에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그 가정은 저는 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 인플레이션은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모든 신용 사태는 모기지, 부동산에 얼마 붙어가지고 터진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신용 사태가 일어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개인들이 네. 이것들을 갖다가 다시 돈을 페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이 사태로 이제 크게 번진 건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에서도 논의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의 상황이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이번에 코로나와 그때 리만 사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모기지 신용 사태가 일어났느냐. 그 리만 당시에는 신용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신용 사태가 일어나서 지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유동성을 살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용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정말 진짜로 아주 비관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네.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터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다 살포해서 다 살려놨는데 또 죽어요. 또 죽어요. 그러면 돈을 갖다 또 쓸까요? 지금 이제 그러면은 뭐 스테이터스 코어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지금 사실은 암울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돈을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다시 진작시키자니 그것은 정말 가기 싫은 상황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 조그마한 신용 사태가 나더라도 이것은 가슴에 묻고 가겠다는 것이 사실은 파월이나 아니면 미국 정부의 지금 방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인다면 앞으로는 일단은 신용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를 악물고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2008년도와 방금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2008년도에는 금융부실, 소위 말해서 그림자 금융에 나타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의 가치에 투자했던 부분이 손실을 일으켰던 것이고
최근 문제는 SBB 사태나 퍼스트 리퍼블릭 모든 사태가 이 구매했던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산 가치가 폭락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채 가격 상승을 인해서 은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시장의 답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다시 한번 돌아와서 2차 전지가 지금 가장 큰 변동성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전문가 분들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실적 쇼크가, 어닝 쇼크가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학균 센터장께서 보시기에 네. 우리나라 기업, 네. 미국 기업, 테슬라를 비롯한 많은 미국의 이 소위 말해 스타트업이나 벤처 관련된 I4.0과 관련된 산업들의 네. 어닝 쇼크라든지 실적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이 부분이 주식시장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한번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뭐 잠재적으로 이제 미래의 성장 가치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종목들이 네, 그동안 주식시장을 압축적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게 뭐 이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내재적 리스크라고 보는 것이요. 네, 어쨌든 이제 이자율이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먼 미래에 대한 가치는 좀 디스카운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아무리 좋은 자산도 뭐 가격 불문하고 사야 되는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게 주식이건 뭐 부동산이건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제 먼 미래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의 기대가 뭐 4년, 5년 기대까지 투영되고 있다 그러면 세상은 뭐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지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요. 뭐 전기차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뭐 내년 대선과 관련해도 그래서 그렇죠. 이제 먼 미래를 당겨와서 주가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엔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 뭐 좀 시장의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예. 실은 그건 뭐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애널리스트가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내년 정도 추정하고 네,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선형적으로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5년, 6년 정도 후에 대한 기대가를 주가가 투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본질적으로 펀드멘탈의 문제라기보다 믿음의 문제라고 봐요. 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믿으면 예, 올라가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네.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주식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 아니고 네, 그 자체가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면 역시 금리가 그런 어떤 그 성장주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좀 결정하는 팩터일 것 같고 네. 금리가 좀 높게 유지가 되면 그런 유형의 종목들에겐 저는 불리한 환경이라고 봅니다. 변 전무님, 미주에서 이번에 예측을 낼 때 또 우리 변 전무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중반기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분위기가 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사견인데 네. 궁금해서요. 너무나 예리한 사견을 많이 내놓으셔서 시장에 어떤 알겠습니다. 의미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이어서 한번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가중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까 2005년도하고 제가 많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살포된 돈의 양이 틀리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레벨이 자체가 틀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네. 임금 인상률도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상률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임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뭐냐면은 모두가 다 돈을 버는 그런 경제 생활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임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추진력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한번 오면은 이것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질 뿐이죠. 지나와서 벌써 일어난 인플레이션은 어디 간 건 아닙니다. 다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안정이 됐다고 해서 오른 물가가 다시 원상 복귀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을. 그러면은 기업들도 새 비즈니스를 짤 때 그럼 가격 인상을 다 놓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있을 가격 인상분도 미리 다 포함시켜야 돼요. 어떤 기업이든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 내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영속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다면 지금에 있어서는 자산의 투자, 그 다음에 자산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전자산이라든가 위험자산에 대한 대처 방법 그리고 투자 방법들이 많이 바뀔 것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금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기업 활동도 안 좋고 위축돼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투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내년부터 시작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주식이나 여러 뭐 대체 자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량 부동산 같은 네. 이런 비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투자 비중들이 기관들부터 시작해서 다시 네. 와야 되지 않을까 특히 그래서 2025년부터는 다시 이러한 비현금성 자산의 투자 비중들이 기관들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채권 금리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높기 때문에 지금 내년까지는 이 높은 채권 금리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단기 채권이라도. 그렇죠. 그렇지만 내년부터 시작해서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거는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 보세요. 채권 가격이 장기 채권일수록 떨어지죠. 그리고 장기 채권을 투자했을 때는 그게 묶여버리게 된다면 차후에 뭐 주식이나 다른 대체 자산의 가격이 높아지고 이러한 그 뭐 좋은 장세가 왔을 때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빼야 돼요. 그럼 또 손실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환매했을 때. 예. 그럴 때 여러 가지로 손실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게 다 기회비용까지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중반까지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되고 초중반까지 네. 내년 초중반 예를 들면 2, 4분기부터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지금 보수적인 전략에서 적극적인 전략으로 옮아가는 그런 다이나믹한 투자 전략을 다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전화를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변전무님 말씀을 듣고 보면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금리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낮아진 시점에는 오히려 주식과 같은 이 인플레이션에 유망한 자산 쪽으로 투자의 관점을 한번 돌려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두 분께 한번 그러면 여쭤볼까요? 이렇게 단답형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주식, 채권, 기타 자산 중에서 내년 중반에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아니면 상반, 중반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는 여전히 지금은 뭐 채권 쪽이 더 유리한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한번 변 전무님의 그 말씀을 모티브로 삼아서 우리 김학균 센터장께서 내년도 상반기와 중반기에는 투자가 주식, 채권, 기타 자산 중에서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채권은 확정된 금리를 받는 거고요. 네, 지금의 이제 금리 레벨 자체가 매우 높지만 네, 또 이제 인플레이션을 생각하게 되면은 실질 금리 관점에서 보면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실질 수준을 까먹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고금리라고 하는 건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경제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권에 장기간 돈을 묻어두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이제 포지션을 유동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뭐 주식에 대한 의견은 그걸 뭐 상반기 하반기 어떻게 말씀드릴 만한 아이디어는 없는데 네. 저는 싸지면 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 싸지면 사야 그러면 된다. 네. 조금 오히려 높은 금리에 돈을 묶어두는 것보다는 유동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면 네. 그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옵션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사실 2025년부터 세계 경제가 다시 리바운딩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조금은 시장에서는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계속 놓고 보면 또 다른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뭐냐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일본 주식, 국가별로 주식 시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나라의 주식 시장이 더 빠른 변동성, 아니면 수익성을 가져다 줄지 보십니까? 저는 좀 스타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경기가 굉장히 정체가 돼 있는 상황에서 네, 몇몇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들만 이제 독주를 하는. 그러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잘 나가는 7개 종목이 계속 올라가고 네, 한국도 2차 전지처럼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된 종목들만 사실 올라가는 장세가 나타났는데 좀 이제 경제가 좀 확장이 되게 되면 그게 좀 이제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경험적으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저는 성장주들은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저라면은 좀 사기에 부담스러운데 네, 어쨌든 미국으로 투자가 몰리고 뭐 그렇다 그러면 저는 미국의 중소형주들 네. 원래 중소형주가 장기적으로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많은데 좀 압도적으로 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은
조금 포괄적으로 소외주, 네. 그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건 미국의 중소형주가 3, 4년 보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변정님도 한번 의견을 주시죠. 자산 중에서 주식과 채권, 기타 자산, 그리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일본, 중국 주식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네. 지금 거의 피크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피크에 벌써 지난달부터 거의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더 오르기는 힘들다. 게다가 미국의 이런 통화 정책 네. 방향이 어느 정도 전환점에 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거의 피크에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부터는 이제 장단기 금리 차도 조금 줄어들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평행선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다가 내년에 어느 정도에 내려가냐 하면은 2, 4분기 정도 가서 기준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폭증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네. 이 예전에 우리가 2021년에 이 기준금리가 이렇게 거의 제로금리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본다면 2021년 7월 달에 테이퍼링을 많이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단기금리가 쭉쭉쭉 더 빨리 올라가면서 거의 붙었다가 한동안 왜냐하면 얼마 이상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붙었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한 조금 지나서 2023년 초에는 이제는 진짜로 많이 올릴 건가 보다. 인플레이션이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유럽도 뭐 2자릿수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다 포기한 거죠. 이제 다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단기 금리가 훨씬 높아졌어요. 장기 금리보다. 네. 그런 시기가 왔는데 이제 앞으로 갈 때는 그 반대로 온단 말이죠. 이제 내려갈 때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단기 금리가 더 빨리 내려가면서 장기 금리보다 내려가면서 이제 어떤 적정 금리로 이렇게 내려가는 폭을 보일 텐데 그게 이제 기대감이 이제 증폭되는 시기가 있을 건데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드렸던 그 항목이 뭐냐면 어떤 신용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저도 그것들 아까 제가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리만과 달리 신용 사태로 이게 촉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더 빨리 그렇게 이제 단기 금리가 더 빨리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시점이 한 2, 4분기 정도 된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채권의 가격이 뭐 장대금 금리가 정상화되면서 좀 빨리 가격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 보여줄 수 있고 반대로 본다면 주식 같은 상황에는 뭐 어차피 채권의 사이클과 주식 사이클은 같이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좀 랠리가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예금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채권 투자자들이 많이 주식이나 기타 자산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방 올라오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격상 이제 빨리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그 부동산 시장의 반등은 2025년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그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은 삼국의 비교인데요. 삼국의 비교를 갖다가 어떤 기준에서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어떤 특정 종목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섹터도 네. 다르고 그렇게 되면 주가 지수로 볼 때 지금 일본은 니케이가 사상 최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예. 이것을 본다면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일본의 경기가 굉장히 살아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많이 올라가야 되고 실질 수익률이 올라가야 됩니다. 일본에 투자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실질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그 기준을 갖다 일본 JGB로 본다면 일본 국채의 지금 10년짜리 실질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아직 조금 2, 4분기 이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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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체 여러분,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이 온갖 악재들로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이 긍정에 대한 생각보다 부정에 대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비관, 글로벌 증시도 한국 증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11월, 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경제와 증시에 들어오셨던 먹구름이 그치고 10월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11월이 되기를 그렇게 연말까지 기분 좋은 랠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